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길이 굽이쳐 내려와 넓은 들판을 적시는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도 쉬이 넘어오지 못하는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녘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배를 짜며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박하고 정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뒷산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여 마을의 밤은 언제나 깊고도 아늑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오래된 기와집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참한 처녀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품은 마치 맑은 우물물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며 그녀가 수놓은 병풍 속의 꽃과 나비는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고 날아오를 듯 생생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얼굴 또한 보름달처럼 환하고 단아하여 홍이가 차오르자 이웃 마을은 물론이고 고개 넘어 먼 곳에서도 매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와 혼담을 넣느라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귀한 딸을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없어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 넘어 부유하기로 소문난 최참판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 조건이 워낙 좋아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댁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맏아들인 기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비상하고 풍채가 좋아 장차 큰 벼슬을 할 인재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파는 침이 마르도록 신랑감의 인물과 집안의 재력을 자랑하며 연화 낭자처럼 덕성스럽고 재주 많은 처녀라야 그 집안의 맏며느리 감으로 제격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귀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리의 날짜가 정해지자 연화의 집은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마당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김이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이불 호청을 꿰매거나 전을 붙이며 연화의 복을 빌어주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연화의 마음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남들은 부잣집 맏며느리로 가게 되었다며 부러워했지만 연화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내와 평생을 약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혼수 이불에 원앙을 수놓으면서도 바늘에 찔린 손가락보다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더 욱신거렸습니다. 연화가 불안해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참판댁에 대해 떠도는 기이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최참판댁의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인 기유는 몸이 성치 않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별채에 갇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형인 기석은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칭송받았지만 동생 기유는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어 그 누구도 그의 정확한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문득 매파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매파는 오로지 형인 기석의 자랑만 늘어놓았을 뿐 동생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말을 돌리곤 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릴 무렵 연화의 어머니는 딸의 짐을 싸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낸다는 기쁨과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서운함이 뒤섞여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딸이 혹여 시집살이에 고생하지는 않을까 하여 틈만 나면 딸을 불러 앉혀놓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시집가면 귀머거리 3, 년 번거리 3년이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엄격한 법도는 연화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혼례를 앞둔 마지막 밤 연화는 자신의 방에 앉아 오랫동안 손때 묻은 반짓고리와 책들을 어루만지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너무나 서늘하고 창백하여 연화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든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생각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달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가 보니 연화를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늙은 유모가 밤늦도록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화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굽은 허리를 펴며 인자한 미소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내일이면 고운 신부가 되실 분이 눈이 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유모의 투박한 손이 연화의 손을 감싸 쥐자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유모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주위를 살피더니 연화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좋은 집안으로 가시니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입니다. 최참판 댁 담장이 높다 한들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장터에서 듣자 하니 그 댁 혼사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유모의 말은 연화가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함을 콕 찔렀습니다. 보통 양반가 혼사는 격식을 갖추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혼사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유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할멈, 도대체 장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소? 혹시 신랑 되실 분에게 무슨 흠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흠이라기보다는 맏아들 기석도련님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시기하는 말들이겠지요. 허나 혼례라는 것은 일륜지대사이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가서 보시기 전까지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혼례살. 원래 준비로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고 다구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집은 잔칫날의 흥겨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차일이 쳐졌으며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화는 곱게 단장하고 연지 곤지를 찍은 채 안방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만 밖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족두리와 화롯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랑 행렬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는 전갈이 오고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자 연화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기러기 아범을 앞세운 신랑 일행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고 사모관대를 쓴 신랑의 모습이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의젓한 모습이었지만 신랑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신랑이 점잖고 수줍음이 많아 그렇다며 칭찬했지만 연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신랑이 대례청으로 들어서는 걸음걸이는 어딘가 모르게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사위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곁에 있던 유모의 눈매는 가늘어졌습니다. 유모는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연륜으로 당당해야 할 새 신랑의 어깨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잔칫날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유모의 걱정 어린 시선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랑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절을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무거운 짐을 진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맞절을 하며 잠시 신랑의 손을 보았는데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설렘으로 인한 떨림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오는 떨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유모가 했던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라는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와 축복 속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대례가 끝나고 날이 저물자 신랑과 신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만 신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만큼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병풍 뒤에 켜진 촛불만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족두리를 벗고 자리에 앉아 신랑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으나 신랑은 문께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신랑의 그림자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어 신랑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리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신랑은 천천히 몸을 돌려 연화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가 아까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절뚝거리는 듯 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신랑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신랑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리고 매파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석 도련님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목구비는 분명 수려하였으나 그 표정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평생을 의지해야 할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무섭고도 차가운 직감을 느꼈습니다. 신랑은 자리에 앉으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연화는 얼른 손을 뻗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신랑의 소매 자락에서 종이 뭉치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종이를 주워 감추려 했지만 연화의 시선은 이미 그 종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급하게 쓴 서신처럼 보였는데 신랑의 당황하는 모습은 연화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손길로 신랑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무엇을 그리 감추십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는데 첫날 밤부터 숨기시는 것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랑은 연화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신랑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양 아득하게 느껴졌고 지금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대화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신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부인,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연화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연화가 우려했던, 그리고 애써 부정하려 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기석 형님이 아닙니다. 저는 형님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못난 동생 기훈입니다. 연화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훈은 계속해서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혼례를 며칠 앞두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 저에게 형님의 옷을 입히고 이 자리에 대신 보낸 것입니다. 기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연화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흐느꼈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이불도 정성껏 마련한 혼수도 마을 사람들의 축복도 모두 거짓된 연극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운명은 철저하게 배신당했고 그녀의 앞에는 낯선 사내와 감당하기 힘든 진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소리를 지르거나 밖으로 뛰쳐나가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자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금 차분한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울고 있는 기훈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속인 시부모와 도망친 기석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치솟았지만 눈앞에서 죄인처럼 떨고 있는 이 사내 또한 가문의 희생양이 아니던가 하는 연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연화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엉킨 실타래를 지혜롭게 풀어낼 것인가. 연화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은 신방 안에서 기운에 떨리는 고백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은 채 가물거리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무릎을 꿇은 사내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눈앞의 사내를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형의 그늘에 가려 숨죽여 살아왔을 이 사람의 고통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연화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고 밤새도록 불어닥친 운명의 장난 같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훈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흐느끼며 자신이 어떻게 형을 대신하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형 기석은 마을 처녀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혼례를 사흘 앞두고 야반도주를 감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례 날짜는 다가오고 사돈댁에 파혼을 통보할 면목이 없었던 최참판 내외는 결국 별차에 숨겨두다시피 했던 쌍둥이 동생 기훈을 대타로 세우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기훈은 부모의 강압과 가문의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며 연화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거듭 빌었습니다. 연화는 기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속은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께서 어찌 이런 천인공 노할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욕심에 희생양이 된 기훈이 가엾기도 했습니다.
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도 평생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바깥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을 그의 처지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 상황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집안의 업보가 빚어낸 비극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덧 창호지 문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사온 연화와 기훈에게 아침은 희망이 아닌 잔인한 현실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하고 간밤에 일을 모르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옥죄어 왔습니다. 기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날이 밝는 대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집을 나가겠으니 부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서방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연화는 당황해하는 기훈에게 새순물을 떠오라고 이르며 우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감정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시부모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최 참판과 그의 부인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초조하게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밖의 동정만 살폈습니다. 다행히 밤새 별다른 고성이나 다툼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최 참판은 곤방대를 연신 두드리며 어리숙한 시골 처년이 캄캄한 밤에 무엇을 알았겠는가. 그저 며칠만 잘 속여 넘기면 될 일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기운이 떠온 새순물로 정갈하게 얼굴을 씻고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을 지워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쪽진 머리를 다시 빗어 올리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기훈은 그런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형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잠시 후 신방문이 열리고 연화와 기훈이 마루로 나오자 집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기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연화의 뒤를 따라 나왔는데 밝은 햇살 아래서 그의 저는 다리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밤에는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가 아침 햇살 속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당을 쓸던 마당쇠가 빗질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부엌에서 나오던 참모들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기훈이 안차에 대청마루에 올라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릴 때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참판 내외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연화의 표정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절을 올린 뒤 시부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서려 있어 시부모를 더욱 당혹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연화의 손을 잡으며 새아가 밤새 편안했느냐. 우리 기석이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깊은 아이니 네가 잘 보필해다오 라며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기석이라는 이름이 연화의 귀를 때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은 분명 기훈인데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연화는 소름이 끼칠 정도의 가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내색하지 않고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서방님께서 어찌나 세심하신지 밤새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연화의 뼈있는 대답에 기우는 몸을 움찔했고 최참판 내외는 안도하면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고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 앉았을 때 집안의 불안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기우는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최참판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인들은 밥상을 나르며 힐끔힐끔 신랑의 얼굴을 훔쳐보았고 부엌 뒤편에서는 도련님 얼굴이 예전과 좀 다르지 않은가, 걸음걸이가 왜 저러시지 하는 은밀한 속삭임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봇물 터지듯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는 최참판 내외의 노력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연화를 따라온 늙은 유모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 때 기운이 저는 다리를 억지로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돈댁 어른들이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유모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 사단이 났음을 알아차렸고 연화가 겪고 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물리고 잠시 틈을 타 연화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유모는 주위를 살피고 문을 굳게 닫은 뒤 연화의 앞에 앉아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기씨, 제 눈을 속일 생각은 마십시오. 신랑 되시는 분,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지요. 유모의 직설적인 물음에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연화는 밤새 있었던 일을 유모에게 털어놓으며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믿었던 유모 앞이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름이 둑 터지듯 밀려나왔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처럼 따뜻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아기씨, 울지 마십시오. 지금 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작당하고 아기씨를 속인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나 지금 당장 소란을 피워 파혼하고 돌아간들 아기씨의 앞길에 흠집만 남을 뿐입니다. 유모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한번 혼례를 치른 여인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며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유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들이 쥐고 있는 패가 아니라 아기씨가 쥐고 있는 패입니다. 저들은 아기씨가 이 사실을 발설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집안의 목줄은 이제 아기씨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하고 억울하시겠지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저들의 약점을 쥐고 흔드셔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은 바로 아기씨입니다. 유모의 조언은 연화의 흐려진 판단력을 다시금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최참판이 기운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 밥상머리에서 그게 무슨 추태냐. 네가 형 흉내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란 말이다. 아버지의 호통의 기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형의 그림자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형의 대역 노릇까지 강요당하며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참판 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기 위해 찾아온 친척들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최 참판 내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서 기운을 보게 되면 아무리 닮은 쌍둥이라 해도 말투나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석의 글동무였던 선비들이 찾아와 시 한 수 읊어보라고 청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거짓말이 탈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먼 친척 어르신이 사랑방에 들어와 기운을 보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우리 장원 급제할 기석이가 장가를 가더니 아주 얌전해졌구먼.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쓴 글이 한양까지 소문이 났다던데 오늘 같은 좋은 날 붓을 한번 들어야 하지 않겠나.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기운에게 쏠렸고 최 참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기운은 글을 배운 적은 있으나 형만큼 뛰어나지 못했고 무엇보다 긴장으로 손이 떨려 붓을 잡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운이 우물쭈물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혹시 어디가 편치 않은가. 친척 어르신의 의아한 눈빛이 기운의 얼굴을 파고들었고 다른 손님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참판이 급히 나서서 아이가 어제 과음을 해서 손이 좀 떨리는 모양입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옹색한 변명임이 역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기운은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다과상을 들고 나오던 연화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공령에 처해 쩔쩔매고 시아버지는 거짓말을 덮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꼴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망신은 불보듯 뻔했고 그 망신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유모의 말대로 칼자루는 자신이 쥐고 있었지만 그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난장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의 시선이 옮겨졌고 팽팽했던 긴장감이 잠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기운의 옆에 다소곳이 앉으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새신랑이 부끄러움이 많아 제 재주를 뽐내기를 주저하는 듯합니다. 하오나 글자의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이가 아니겠습니까? 연화의 기지 넘치는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신랑이 다리를 전다더라. 기석 도련님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최 참판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연극은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연화의 기지로 사랑방의 위태로운 순간은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서방님께서 어젯밤 제게 맹세하시길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첫 글은 반드시 저를 위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니 어르신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둘러대자 좌중은 껄껄 웃으며 신혼부부의 금슬을 칭찬하는 척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의구심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진 몇몇 어르신들은 기운에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고 방을 나가는 순간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난 뒤 최 참판댁 마당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간 사람들 입에서는 벌써부터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신랑이 글 한 줄도 못 쓰더라. 기석이가 아니라 병신이라던 동생 같다. 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빨래터와 주막으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최참판댁의 높다란 담장을 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천하의 최참판이 가문의 명예 때문에 사돈을 속이고 대역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주거리가 되어 씹히고 뜯겨나갔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초의 참판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루를 서성거리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설픈 동생 녀석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죄 없는 기훈에게 온갖 저주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내 이놈 그깟 붓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기훈은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마님조차 남편의 서슬 퍼런기세에 눌려 아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 문틈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만 중요할 뿐 아들의 상처나 며느리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저토록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기운이 측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의 그림자에 가려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을 그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이 집안의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 또한 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함께 빠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고 하인들조차 주인 눈치를 보며 숨죽여 다녔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연화는 기훈을 조용히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훈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방에 들어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마치 매를 맞고 쫓겨난 강아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촛불 심지를 도두어 방을 밝게 한 뒤 기훈의 앞에 정갈하게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알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기훈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이렇게 죄인처럼 사시렵니까? 아버님의 호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방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입을 여셔야 합니다. 기훈은 연화의 말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힘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형님은 하늘이고 저는 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훈의 자조 섞인 대답은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종이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낮에 기훈이 몰래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연화가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훌륭한 그림과 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기석의 화려하고 기교 부린 글씨와는 달리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중에서 매화가 그려진 그림 한 장을 집어들고 기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서방님께서 그리셨습니까? 기훈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림을 뺏으려 손을 뻗었으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형님보다 더 맑고 깊은 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요. 다리가 불편하여 방 안에만 갇혀 계셨기에 오히려 세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연화의 따뜻한 해석에 기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 기석이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자신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마당의 꽃들을 벗삼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신을 쓸모없는 짓만 한다고 타박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장해도 형에 대한 열등감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기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내면의 힘과 예술적 재능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대화도 잠시 대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기석이 이놈 나와 보거라. 술에 취한 듯 혀꼬인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렸고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판 내외가 황급히 뛰어나가고 연화와 기훈도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기석과 한양에서 함께 유학했던 벗이라 자칭하는 선비였는데 기석이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막무가내로 친구를 찾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다시 오게 라며 돌려보내려 했지만 선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석이와 나눈 정기 얼만데 얼굴도 안 보여준단 말인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축하주를 한 잔 받아야겠네. 선비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오려 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훈의 얼굴을 본다면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친한 벗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연화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훈은 사색이 되어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최참판의 애원과 선비의 고성이 뒤섞여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훈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서방님의 모습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기훈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방문이 벌컥 열리고 술 취한 선비가 마루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참판과 하인들이 그를 말리려 뒤따라 들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기훈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듯 다가가다가 이내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기훈의 얼굴은 기석과 똑같았지만 겁에 질린 눈빛과 위축된 자세는 기석의 그것과는 천지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비비며 기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인, 기석이가 맞는가? 선비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참판은 다급하게 끼어들며 맞네 맞아. 몸이 아파서 안색이 안 좋아 그런 것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선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기석이 눈매가 아니야. 그리고 기석이는 왼쪽 눈썹 밑에 작은 흉터가 있는데 자네는 그게 없군. 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선비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참판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모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란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까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보게, 내가 뭐라 그랬나? 가짜라니까. 세상에 최참판 대기 사기를 쳤어. 웅성거리는 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와 집안을 덮쳤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훈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고 최참판은 망연자실하여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집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내일이면 관에 고발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함을 넘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고 선비와 시부모 그리고 담장 너머의 구경꾼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녀의 기세에 눌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기운을 일으켰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축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 편이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선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취중에 남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무슨 행패십니까? 이분은 제 지아비이자 이 댁의 차남인 최기훈 서방님이십니다. 장남인 기석도련님은 출타 중이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제 지아비가 맡고 계십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선비는 오히려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차남, 그렇다면 혼례는... 선비가 말끝을 흐리자 연화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밝힐 것입니다. 최참판 내외는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주기는커녕 내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려 했으나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부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지만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내일 아침 사랑채 마당으로 마을 분들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최참판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연화는 기운을 자리에 앉히고 먹과 붓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서방님, 내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님의 대역으로서가 아니라 최기훈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훈은 두려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연화의 눈 속에 담긴 굳건한 믿음을 보고 천천히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율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시부모의 거짓을 인정하고 동시에 기훈의 진면목을 세상에 알리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남편을 지키고 무너진 집안의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유모는 방문 밖에서 연화의 결단을 엿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기씨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더니 이 집안을 살릴 사람은 저분뿐이로구나. 유모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새벽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을 치르기 전에는 속이 든든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둘씩 최참판댁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소동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웅성거렸고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최참판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사랑채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연화가 기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짙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간밤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대문 밖까지 길게 줄을 서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안채의 동정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최참판의 처사를 비난하는 이도 있었고, 혹시라도 혼사가 깨져 떡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이들도 있어 마당은 시장통처럼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채 툇마루에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덕망 높은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최참판 내외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평소에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곤방대만 만지작거릴 뿐 감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안채의 문이 열리고 연화가 기운을 부축하여 천천히 걸어 나오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신부의 예복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어떤 비단 옷보다 더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 기우는 수많은 시선이 두려운 듯 어깨를 움츠렸지만 연화가 잡은 손에 힘을 주자 용기를 얻은 듯 억지로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저는 다리가 걸을 때마다 눈에 띄게 기우뚱거렸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근거리거나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 다리로 어찌 장손 노릇을 한단 말인가. 쯧쯧쯧. 멀쩡한 형을 두고 저런 병신을. 사람들의 무자비한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운을 이끌어 촌장 어른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촌장 어른과 시부모 그리고 모여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린 뒤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촌장 어르신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은 저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갓 시집온 새 며느리가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이 송구하오나 맺힌 매듭은 풀어야 하고 덮인 독은 열어야 하기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며느리가 혹여 자신을 비난하고 파혼을 선언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연화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기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당초 이 댁의 장남인 기석 도련님과 혼담이 오갔습니다. 허나 하늘의 뜻인지 사람의 연인지 기석 도련님은 혼례를 앞두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셨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남인 기운 서방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바꿔치기라는 말이 직접 나오자 좌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최참판 부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쓰러질 듯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님께서 기운 서방님을 대타로 세우신 것은 분명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저와 저의 가문을 기만하신 큰 잘못입니다. 허나 저는 어젯밤 서방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형님인 기석 도련님은 가문의 막중한 책임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셨으나 동생인 기운 서방님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과연 누가 더 이 집안을 생각하는 효자이며 누가 더 책임감 있는 가장입니까? 연화의 역설적인 질문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항상 잘나고 똑똑하다고 칭송받던 기석은 무책임하게 도망친 난봉꾼이 되었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받던 기우는 가문을 위해 희생한 효자로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 안에서 간밤에 기운이 쓴 글과 그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기운 서방님을 그림자라 부르며 무시해 왔습니다. 하오나,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것은 서방님께서 평생을 골방에 갇혀 지내며 닦아온 마음의 거울입니다. 연화가 펼쳐둔 화선지에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으나 뿌리를 깊게 내린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유려한 필체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란을 피웠던 기석의 친구라는 선비가 마당 앞줄에 서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 들고는 한참 동안이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기석이의 글은 화려하나 깊이가 얕아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글은 마치 천년을 묵은 바위처럼 묵직하고 심오하구나. 진정 이것을 자네가 썼단 말인가? 선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기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기윤은 얼굴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처럼 세상을 호령할 재주는 없으나 방 안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며 적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솜씨입니다. 기윤의 겸손하면서도 진솔한 대답에 선비는 무릎을 치며 탄복했습니다. 아니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솜씨가 아니야. 자네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자질을 갖추었구먼. 내가 그동안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했네. 선비의 극찬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글 좀 안다는 마을 양반들이 서로 그림을 보겠다며 몰려들었고 여기저기서 명필이다. 숨은 보석이 여기 있었네. 하는 칭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참판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절름발이라며 부끄러워하고 감추기 급급했던 못난 아들이 당대 최고의 인재라 불리던 형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채 흙투성이 취급을 해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최참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떨리는 다리로 마루에서 내려와 기윤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이 애비가 눈이 멀었었다. 네가 이리 훌륭한 줄도 모르고 나를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과의 기운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오열하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연화의 지혜가 무너져가던 집안을 다시 세우고 꼬일 대로 꼬인 부자 간의 갈등까지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빙그레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다들 보았는가? 비록 시작은 어긋났으나 결과적으로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 아니겠는가? 최참판 댁에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의 애군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촌장 어른의 호탕한 정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옳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새 신랑이 아주 진국일세 그려. 좀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기윤의 등을 두드리며 덕담을 건넸고 연화에게는 복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험악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마당은 다시 잔칫집의 흥겨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참판은 눈물을 닦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술상을 봐오고 떡을 내어놓으라. 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마을 잔치를 다시 열 것이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갔고 곧이어 푸짐한 음식들이 마당에 차려졌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전을 부치고 남자들은 술잔을 돌리며
어제의 가짜 잔치가 아닌 오늘의 진짜 잔치를 즐겼습니다. 기훈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사람들 틈에 섞여 술을 받았고, 비록 다리는 저렸지만 그 표정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유모가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정말 장하십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으신 게 아니라 호랑이를 길들이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고 최참판댁에 담장하는 웃음소리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기석의 친구였던 선비는 기훈과 마주 앉아 시를 논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자네 형님은 바람 같은 사람이라 어디 한 곳에 머물지 못하지만 자네는 흙과 같은 사람이라 그 깊이가 다르네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훈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기쁨에 취해 술보다 더 진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틈틈이 연화 쪽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연화 역시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떡과 고기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최참판댁 며느리의 지혜와 차남에 숨겨진 재주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기훈을 병신이라 부르거나 대타라고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당한 최참판댁의 주인이자 연화의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마당이 정리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최참판 내외는 연화와 기훈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최참판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안방 마님의 패물함에서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사야가 이것은 우리 집안 맏며느리에게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오늘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다. 네가 진정한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시어머니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연화는 가락지를 받아끼며 시부모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난 일은 잊으시고 앞으로 저와 서방님이 힘을 합쳐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댁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차갑고 불안했던 정적과는 달리 오늘 밤의 고요함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하인들은 피곤한 몸을 누이면서도 우리 집안에 진짜 주인이 생겼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늙은 개마저도 편안하게 꼬리를 흔들며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땅이 드러나듯 최참판 댁은 거짓의 모래성을 허물고 진실의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불은 꺼졌지만 안차의 신방의 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기훈은 마주 앉아 남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기훈이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방구석에서 썩어갔을 것입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 안에 이미 보석이 있었기에 빛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저 먼지를 털어낸 것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부부의 정이상의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의 장독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처량하게만 보이던 달빛이 오늘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훈은 붓을 들어 연화를 위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 옆에서 먹을 갈며 남편의 옆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걱거리는 붓소리와 은은한 묵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이
그리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흔들림 없이 벽에 새겨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북서풍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뒷산의 진달래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 참판댁의 높다란 담장 안에도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단지 꽃이 피고 새가 울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비밀과 거짓으로 얼룩져 숨죽여야 했던 그 기와집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제 집 드나들듯 편안하게 마당을 오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던 음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사는 훈기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운은 더 이상 별차의 골방에 갇힌 그림자 도련님이 아니었는데 그는 이제 사랑채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을 때면 아무도 그 걸음걸이를 흉보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느린 걸음 속에 담긴 신중함과 지팡이를 짚은 손에서 느껴지는 굳건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일과를 살피고 낮에는 사랑방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들의 상소문을 대신 써주며 자신의 재주를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안채의 안주인으로서 그야말로 집안의 중심이 되어 모든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윤기가 흘렀는데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장독대에는 윤기 나는 항아리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열쇠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손자들을 기다리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안악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복덩이. 그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웃을 일만 생겼네 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연화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최 참판댁은 예전보다 더욱 번성하고 인심 좋은 부잣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날 장터에 다녀온 하인들이 기석에 대한 풍문을 조심스럽게 전해왔습니다. 먼 타양에서 기석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행색이 몹시 초라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 참판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알아눕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보다는 비록 투박하더라도 속이 꽉 찬 알맹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참판은 묵묵히 기운의 서재로 들어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너야말로 우리 가문을 지키는 거목이다. 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기운은 지난 세월의 소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 추수감사잔치가 열리던 날 최 참판댁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가짜 혼례자녀 혼례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하고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핵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기우는 촌장 어른 옆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훈에게 농사일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혼사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대우했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나를 때마다 사람들은 마님 덕분에 올겨울은 배불리 나겠습니다. 어쩜 이리 음식 솜씨도 좋으십니까?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갈 때 쌀자루라도 하나씩 더 들려보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인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최참판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마당 한쪽에서는 흥겨운 농악놀이가 벌어졌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져 신명을 돋우자 어깨춤을 추던 사람들이 기훈을 마당 가운데로 이끌어냈습니다. 기훈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연화가 격려의 눈빛을 보내자 용기를 내어 사람들 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여 동작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가 땀을 흘리며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은 그 어떤 춤꾼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순간 기훈의 장애는 더 이상 결핍이 아닌 그만의 독특한 춤사위가 되어 축제의 흥을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자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와 기훈은 뒷정리를 마친 하인들을 물리고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기훈은 연화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 달을 보시오. 처음에 저 달은 차갑고 무심해 보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비추는 등불처럼 포근해 보이지 않소. 연화는 기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지요. 서방님의 마음이 따뜻해지시니 달빛도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방님이 사람들 틈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훈은 빙그레 웃으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이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오. 부인은 내 인생의 은인이자 스승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을 확인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함께 만끽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찻상을 마주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감돌았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기훈은 붓을 들어 연화를 위한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돌덩이 임을 만나 오기 되었네. 천년을 함께 갈 나의 벗이여 그대와 함께라면 거친 비바람도 두렵지 않으리. 연화는 그 시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이 접어 품 안에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비단옷이나 폐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최참판댁의 사랑채 불빛만이 외로운 길손을 안내하듯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펴며 기훈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일은 날이 좋다고 하니 뒷산에 올라 단풍 구경이나 가실까요? 제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겠습니다. 기훈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 다리가 조금 느리겠지만 부인과 함께라면 천천히 걷는 그 길도 즐거울 것이오. 두 사람은 내일의 소풍을 기대하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홀례 첫날 밤 낯선 사내의 정체를 알고 절망했던 순간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과 맞섰던 그 떨리는 순간들까지. 그 모든 시련들이 이제는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때 도망쳤거나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옆에서 곤히 잠든 기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걷는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의 지압이었습니다. 이윽고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기운과 세상의 편견에 맞설 필요가 없는 연화가 되어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도 그들은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의 삶 또한 꿈 못지않게, 아니 꿈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져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댁에 기와지붕 위로 달빛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도 두 사람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와 기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생을 해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최참판댁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그 인연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심을 볼 줄 알았던 지혜로운 신부와 그 믿음에 보답하여 스스로 일어선 신랑의 이야기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연화와 기운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국화차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할지라도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거세어도 방 안의 온기는 식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속 평화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